네, 들으신 것처럼 본선 같은 예선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새 대결을 벌였는데요. 이른바 호남 대전의 결과와 또 장미 대선의 판세 등을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 결과 발표 직접 함께 보셨습니다. 네, 지금은 추미애 대표까지 단상 위로 올라서 함께 손을 들면서 환호에 답하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네, 결과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문재인 후보가 60.2%, 안희정 후보가 20%,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9.4%, 추성 후보가 0.4%의 결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과반 훌쩍 넘어서 60%를 차지를 했네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난번에 현장 투표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그 결과입니다. 그거하고 아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50% 후반, 60%가 되면 대세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 역시 그 50% 간신히 넘겨서는 안 되고 60%를 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과연 60%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호남의 선택은 그 문재인 후보 쪽으로 상당히 기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아마도 그 대세론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경선 레이스를 각각 갈 것인지, 네. 또는 그 2위와 3위의 차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0.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0.6%밖에 안 되죠.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힘을 합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일단은 다음번 그 충청 이 경선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결과를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결정에는 어느 정도 대세론이 형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 교수님은 이 문재인 후보의 압승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우리 김수석님 말씀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죠. 60%를 넘은 게 그 경선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원사이드한 것 같아요. 일방적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유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거기 나온 게 거의 60%좀 넘은 걸로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 결과가 똑같은 거고, 50%에서 60% 정도 되면 대세론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60%를 넘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의 표차가 거의 없잖아요. 네. 생각보다 안희정 지사가 계속 좀 앞서가긴 했었는데, 여기 호남 표시는 거의 동등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의 상징이고 야당의 상징이라고, 적통이라고 얘기하는 이 호남에서 60%를 얻었다는 것은 향후 지금 충청, 영남, 수도권이 있긴 있습니다만, 수도권은 사실 호남하고 상당히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충청에서 상당히 선전할 수 있겠죠. 현재 충남지사고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 대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거의 대세론이라고 얘기를 안 할 도리가 없죠. 이렇게 된다면. 저 민주당 내 경선으로서는 적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호남에서 반문 정서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결과를 봐서는 이런 반문 정서를 털어내고 본선 경쟁력을 높였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지금 안희정 후보의 경우가 이제 그동안 대연정 발언이라든지 선한 의지 발언 가지고 상당히 지지율이 정체가 됐었잖아요. 아마 그러한 점들이 이제 호남 유권자들에게 호남 표심에 영향을 좀 줬을 것 같기도 하고, 뭐니 해도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그러한 큰 틀에서 안희정 지사보다는 역시 문재인 후보 쪽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략적 투표. 아마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될 사람을 밀어주자 이런 심리가 작용했다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일단 어느 쪽이든 사실은 밴드웨건 효과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1등 쪽으로 이제 수렴된 것인데,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당내 경선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오랜 그 당 생활을 한
그 당원들의 정서가 있고 그 조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것은 그 탄탄한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오랫동안 그 지난번 대선을 한번 치러봤던 그런 경험을 가진 조직을 이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본선 경쟁력에서는 사실은 일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다음번 대선에서 누굴 찍겠느냐는 그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 40%를 넘어가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그만큼 견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 만큼 비토 세력 또한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그 어느 천정을 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본선 경쟁력에 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이번에 국민의당의 그 직접 선거, 직접 투표에 상당히 쏠린 것이나 네. 그리고 이 반문재인 정서가 광범위하게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본선은 이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사흘 동안 국민의당과 민주당 경선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국민의당 경선과 오늘 민주당 경선의 상당히 양상은 달라요.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은 직접 신분증 확인하고 직접 가서 찍는 거였거든요. 현장 투표고 지금 오늘 발표한 건 이제 25일 날, 26일 날 ARS도 있고 3월 22일 날 전국 동시 투표도 같이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아무튼 이 사흘간의 호남 투표를 보면서 지금 호남 민심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60% 이상의 지지를 보여줬고 당내 경선입니다만 네. 문재인 후보에게도 60% 이상의 지지를 보여줬어요. 그렇네요. 네. 호남 민심이 상당히 정말 미묘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는 견제심도 발동을 하면서 네. 그럼 문재인 후보에게도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구도가 앞으로 뭐 이제 40 며칠 남았는데 아직은 알 수 없겠으나 아무래도 민주당의 후보는 최종 경선 대선 후보는 이 지금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저 국민의당도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 구도가 이제 문재인 대 반문 연대가 형성이 되느냐 과연 이것이 1대1 양강 구도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이런 부분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네. 대선이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니까. 네. 지금 반문 연대 짚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자강을 앞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안철수 후보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그 반문 연대가 좀 힘이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강론이라는 게 이제 연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만약에 지금 경선 국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자강론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바른정당과 연대를 얘기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연대에서 하게 된다면 호남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안 대표로서는. 그래서 자강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막상 이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결정이 되고 민주당의 이제 문재인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이게 양강 구도가 된다라고 하면 연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역시 또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하나 있고 안 대표로서는 또 하나 문제는 중도 보수를 끌어들이려면 어쨌든 바른정당과 연대가 또 필요할 것이고 이게 딜레마일 거예요 아마. 이거가 이제 어떻게 작동되느냐가 이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짜이냐에 어떤 분수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문재인 후보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60.2% 압도적인 일단 승리를 거뒀는데 글쎄요. 아까 수석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안희정, 이재명 두 사람이 합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반적으로 이 지지율 격차가 크면은 네. 한 사람이 이제 지지율이 좀 높은 사람에게 밀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과 안희정이가 합치는 그런 걸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게 지금 이재명 시장도 19.4%고 안희정 지사가 20%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져야지 누구에게 좀 표를 몰아줄 텐데. 오히려 비슷하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좀 그런 가능성이 일단 형식 논리적으로 없다라고 보고 없다라기보다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반대로 지금 이제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의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이재명 시장은 지금 현재 성남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선 후보가 안 되면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나중에 권력을 획득한다면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전 모르겠어요. 그런 계산 할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이제 상상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 꼭 안희정 지사하고 연대한다는 그런 고정관 연습 탈피해서 이 시장하고 사실 문재인 후보는 이념적 지향이 좀 같은 것 같더라. 비슷한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가 조금 이제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고자 했다면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선명성이 가장 높았잖아요. 탄핵 국면에서도 그랬고
따라서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만두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노릴 수도 있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적어도 지금 현 단계로서는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완주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물론 이제 앞날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네네. 일이죠. 그건 뭐 점수 맞추기도 아니고.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자면 가령 71년 대선 때에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그야말로 야권의 후보를 두고 맞붙었을 때 1차에서 사실은 YS 김영삼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밤사이에 그 김대중 그 후보 쪽에서 이철승 또는 그 딴 분들하고 연합을 하면서 사실은 그 뒤집어서 후보가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맞붙어서 그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또 특히 과거에 그 에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1차 4명이 나와서 링컨 그 당시 후보가 4등을 했습니다. 근데 밤새 계속 연합하고 하면서 후보가 되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내 경선 문제는 이 과거의 그 경험으로 미루어도 이런 그 2, 3등 후보, 2, 3, 4등 후보, 지금 이번에 4등 후보는 사실은 별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네. 안희정 지사와 그 이재명 시장의 그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재명 시장이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경선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두 분 다 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 계산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2위, 3위 후보가 과연 완주를 할 것인지 말씀처럼 뭐 연합할 가능성도 있는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경선 흥행을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서는 호남에서 인기가 많은 당이고 다음 경선에서 과연 이 안철수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글쎄 일단 호남에서 안 후보가 60%를 넘었잖아요. 네. 홍학규 후보를 이제 앞섰는데 역시 아까 뭐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만 호남에서의 이러한 그 경선의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뭐 일반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현장 투표긴 한데 국민의당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을 좀 지지하는 그런 그 유권자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전혀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온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완전 국민 경선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현장 투표고 선거인단 등록이 필요 없어요. 국민의당 이 현장 투표는 네. 신분증을 확인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볼 때 호남에서 60% 이상 얻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솔직히 많은데 단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도 60%를 넘었고 안철수 전 대표도 60% 넘었단 말이에요. 호남에서.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좀 뭔가 이변이 있고 좀 엎치락뒤치락 해야지 흥행이 좀 이렇게 있고 뭔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너무 이건 안철수가 된다, 이건 문재인이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민들의 관심도 현재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볼 때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세로 나가는 것이 안철수 대표나 문재인 대표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선을 잘 관리를 해서 흥행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역대 선거가 항상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당내에서도 이건 뭐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주말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압승을 거뒀고 네. 또 오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또 압승을 거뒀어요. 호남의 민심 어떻게 좀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민심이 지금 약간 고민에 빠진 상황인 겁니다. 사실 국민의당 경선에 전북의 그 국민의당 당원 수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북 도당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투표한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고무돼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 호남의 민심이 이번에는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더불어민주당 쪽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근래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과거처럼 약간 유약한 모습이라든가 이 텔레비전에 비칠 때 이런 모습을 많이 탈피를 했습니다. 아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방송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철수 씨가 매우 달라졌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의당에서는 어느 정도나 기대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이고요. 이제 호남을 벗어나서 그 다음 그 경선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일방적인 지지는 없겠지만
지난번 4.13 작년 4.13 총선 때 보면 국민의당이 그 자리를 잡은 것은 중도 보수 세력이 지금 현실 정치에 대한 어떤 염증을 그쪽에다가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당 모두 싫다. 그러니 제3의 어떤 선택을 해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대선에도 그런 민심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져 있는 이른바 지난번 집권 세력에 대한 실망도 크고 그렇다고 다음번 정권을 맡기자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제3의 선택을 지금 하는 국민들이 제법 있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나 이 호남을 벗어나서 그 득표력을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연대 여부가 상당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안철수 후보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네. 후보 포기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2번이나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 양보 때문에 본인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 양보가 통 큰 양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유약한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든 저는 끝까지 갈 거라고 보고 예.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의지와 다른 정당과의 그 연합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변수가 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연설 스타일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고 뭔가 글쎄요. 발성 상당히 좀 낮게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 당황스러울 정도로 네. 달라졌더라고요.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이거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안철수가 아니라 강철수다라는 얘기도 뭐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요즘은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최근에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낮았잖아요. 문재인 후보보다 낮았는데 최근에 다시 와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의당 경선 호남에서의 경선의 결과로 나타나면서 60%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뭔가 이 대선이 문재인 대세로만 꼭 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잡은 건 굉장히 안 전 대표에게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수석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네. 안 전 대표나 문재인 후보는 거의 이제 상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상수라고 거의란 표현을 제가 쓴 거고 이건 아직 뭐 단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들과 연대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판 전체가 양자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삼자구도 또는 다자구도로 가느냐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선거를 관통하는 어떤 그 정책이나 커다란 아젠다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선거에 아젠다가 있었거든요. 세종시를 뭐 네. 수도를 이전한다든지 뭐 4대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유난히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물론 이제 탄핵으로 인한 뭐 조기 대선이라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후보들이 그리고 많은 이 정당들이 다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거의 주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관통한 한해 쟁점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이 구도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이다. 그래서 본선 대결을 정말 더 예측하기 어렵고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그 호남의 압승,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이번에 호남 압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권 가도에 좀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이 좋은 신호가 온 거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안철수 후보도 65%를 그 지지를 받았고요. 문재인 후보도 60% 넘게 지금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의 양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이 좋은 청신호가 켜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또 문재인의 최대적은 뭐 문재인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하는데 주변 관리라든지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적지 않겠죠. 글쎄 뭐 문재인 후보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후보들은 주변에 측근이나 참모들의 잘못된 발언을 해가지고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네. 최근에 사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문재인 후보도 영입한 인사가 어떤 뭐 이제 구설수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경우 네. 때문에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40 며칠 남았습니다만 이 대선의 변수가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대선 네.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돌출 변수, 돌발 변수가 생기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율 같은 건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아마 결정적인 어떤 그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단지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항상 얘기됐던 게 이 40%를 못 넘는 게 아니냐, 일반 지지율에서 이른바 이제 박스권을 못 벗어난다 이런 이제 그 지적들이 있었어요. 네. 오늘 이제 호남에서 6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오늘의 지지가 어떤 지루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라고 해서 지루함으로 그 이전이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는 그 문재인 후보 쪽으로 그 대세가 형성됐으니까 힘을 뭉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건지는 요 다음번 바로 직후에 있게 될 곧 이번 주말에 아마 각종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네. 그 지표를 보면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당도 이제 부산, 경남, 또 대구, 경북 쪽으로 이제 경선 이어갈 텐데 안철수 전 대표 이른바 안풍 이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산은 일단은 네. 그 안철수 후보의 그 고향이죠. 고향이고 부산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우호적인 그런 그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도 고향이 부산, 네. 그 거제지만 부산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경남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지지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도 그랬고요.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앞서 짚어주시기를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이제 상수가 됐고 앞으로 삼자 구도가 될 것이냐.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네,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네. 크고 앞으로 뭐 삼자 구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자 구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 물론 바른정당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사전 전승을 하면서 압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 단일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보수 단일화 가능성은 있을까요? 글쎄, 범보수 후보 단일화 얘기인데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이제 후보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남경필 지사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게 두 후보 간에 아주 큰 차이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홍준표 지사하고 김진태 의원이 좀 앞서가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근데 김진태 의원이 만약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된다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전 유승민 의원이라 하더라도 별로 연대할 명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이 워낙 강성 발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김진태 의원이. 근데 유승민 의원이나 바른정당은 바로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거든요. 그럼 아무리 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치는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바른정당이 만약에 김민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됐을 때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도 네. 자유한국당의 어느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국민의당이 만약에 이제 연대를 한다면 민주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민주당은 이제 거의 문재인 후보라 출마한다고 보고 국민의당은 물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됐을 때 바른정당이 유승민 의원과 연대했고 해서 다시 그럼 이 국민의당과 연대를 한다. 이 그림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단계별로 거쳐야 될 변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만약에 또 국민의당이 연대를 하게 되면 호남 민심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아니 연대를 안 하면 또 중도 보수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게 너무 생각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다 예단하기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이제 내일 바른정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죠. 내일 이제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을 내일 최종 경선을 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유승민 후보가 압도적이진 않고요. 네.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내일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전제를 하는 건데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되고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31일 날 그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현재는 홍준표 지사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대개의 조사들이 다 그렇고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된다면 홍 지사는 계속해서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두 사람 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본격적으로 4월 초가 되면 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그 연대를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될 거고 그런 곳에서부터 이제
이를테면 이른바 그 빅텐트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네. 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각자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정당별로 지향점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특히 이 자유한국당 내에 이른바 친박 세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바른정당과의 연대 여부도 그거에 이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말씀대로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뛰어나온 정당인데 그 탄핵을 극력 반대했던 친박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게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명분상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후보가 되면 상당한 당권을 갖기 때문에 네. 가령 후보가 된 사람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그러고 나서는 이 지금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3지대에서 지금 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과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 문재인 후보 대 문재인 대 가상 대결입니다. 문재인 대 반문재인을 모두 합하면은 접전이다. 이런 기사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은 중도 보수를 포함하는 보수 진영 내에서 어떻게 이 후보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 압력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성패 여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 결과 또 각 당의 상황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